8월에 있을 금리 인상, 8월 25일이죠. 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여론은 빅스텝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물가가 발표가 됐죠. 그리고 아직 한국은행에서는 그것에 대한 스탠스가 나오지 않고 있고 발표 전에 나왔었죠. 그런데 그 전에 빅스텝을 안 할 것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한 부분은 똑같습니다. 차츰차츰 올리는 게 좋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빅스텝을 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빅스텝을 하든 안 하든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오히려 빅스텝을 안 하면 더 위험해진다. 그래서 빅스텝을 해야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 스텝을 밟는 경우는 정부 자체에서 금리를 못 올리게 굉장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에 압력을 넣고 있는데 한국은행이라고 압력을 안 넣고 있을까? 다만 이제 한국은행에 압력 넣고 있다까지 나오면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겠죠. 가뜩이나 지지율도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밟는다면 정부에서 그런 스탠스로 가고 있는데 그게 정말 위험해지는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했죠. 2년 반 만에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언론에서 뭐라 그랬죠? 비둘기 파월이라고 그랬죠. 비둘기 파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긴축 속도 조절이다. 그런데요, 인플레 잡는 과정에서 성장과 고용 둔화는 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인플레 잡는 와중에는 당연히 성장이 억제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심각한데, 예를 들어서 성장이 뭐예요? 경제 성장률이 GDP 상승률이죠. 근데 GDP가 뭐예요? 국내 총생산이죠. 근데 똑같이 100을 성장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5% 성장하면은 보이기에는 105가 성장된 걸로 보이지만 물가가 한 20% 성장한다. 그러면 당연히 120이 성장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를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20% 오르고 5% 오르도록 억제를 시켰다. 그러면 당연히 성장률이 둔화해 보일 수밖에 없더라. 성장률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뭐에 대해서 집착을 했어요? 고용에 했었죠. 그래서 미국이 올해 3월에야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유도 완전 고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완전 고용은 실업률 0%가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 실업률이 나오는 것이 완전 고용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고용 둔화를 감수하면서까지도 물가 안정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상황에 따라 자이언트 스텝도 가능하다. 지금 결정하는 게 아니다. 왜 근데 비둘기 이야기를 했어요? 상황 보면서 긴축 조정하겠다. 금리 인상을 차츰 완화하겠다.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언젠가 완화하겠다. 길 가다가 친구 만났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둘 다 가는 길이 바빠. 아, 그래, 언제 밥 한번 먹자.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언제 밥 한번 먹자는 약속을 잡은 게 아니죠. 그런데 약속을 잡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진짜 약속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시에 나랑 같이 저녁 먹자. 이러면 약속을 잡은 거죠. 근데 다음에 언젠간 밥 먹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언제 밥 한번 먹자. 그거는 당장 내일 혹은 이번 주말에 먹을지, 아니면은 다음에 또 어쩌다 기회가 돼서 뭐 밥 먹는 자리에서 만나면은 내년이 되든 아니면은 3년 뒤가 되든 나 죽은 다음에 네가 와가지고 제사밥을 먹는 게 같이 밥 먹는 거든 언젠가 하겠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당장 할 것처럼 자꾸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형식적인 말이고 파월은 비둘기가 아니라 아직도 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유독 비둘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 기사들 주로 따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메인에 떠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보이는데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긴축 속도를 늦춰도 될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뭐 문재인 때는 언론이 정부의 적이었는데 윤석열 때는 어때요? 정부의 개의 느낌이 많이 들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금리 역전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경제부총리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요즘에 이창용 총재는 거의 말이 없다. 거의 다 경제부총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제한적이다. 과거 금리 역전 때는 순유입됐다. 요거 이야기했죠? 금리 역전이 되고 끝나고 나서 외환이 쫙 빠지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금리 따라잡았든가, 아니면은 그 전에 이미 외국인 자본 쭉 빠져서 금리 역전이 되더라도 이미 빠졌기 때문에 선반영돼 있든가, 이런 상황이었죠. 튼튼하고 뭐 안전판 충분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 증권 자금만 보면 안 되죠. 왜? 증권 자금은 언제든 들어오고 언제든 빠질 수 있어요. IMF 때 외국인들이 그렇게 싹 빠져나갈 거라고 예상한 사람 없다. 그 당시에 정부에서. 왜?
안전하니까요. 그런데 빠져나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외국인 증권자본이 순유입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달 들어. 왜 이달 들어 순유입이 됐을까요? 7월이죠. 자, 미국 금리 인상 언제 했어요? 7월 28일. 한국 금리 인상은 언제 했어요? 7월 13일. 얼마나 했어요? 빅스텝. 2번 연속 빅스텝을 했죠? 그래서 28일 돼서 금리 역전이 됐으니까 6월까지 금리가 갔다가 7월 13일에 우리나라가 빅스텝을 했어요. 우리나라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증시 같은 경우는 빼기가 쉽죠. 부동산이랑 다르게. 그러니까 유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입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인제 역전이 된 거죠. 7월 말에 역전이 됐는데 7월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왜? 6월에 금리가 똑같이 따라잡았을 때 외국인 자금이 어떻게 됐느냐. 그 전에 미국에서 무섭게 금리를 올릴 때 외국인 자본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요걸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안 할 것이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8월 1일에 발표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만 한 거 가지고는 그냥 빅스텝 하겠다라고 하면은 왜 미국 따라가야 되냐 이런 여론도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면 확 올리면 문제가 커질 수가 있으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가계부채 문제가 커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있죠. 뭐예요? 정부 부채. 정부 부채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 늘어났죠. 왜? 코로나 터지면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 말기 때 돈을 푸는 걸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엄청나게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도 어때요? 똑같이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다. 정부 부채가 무섭게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금리를 확 올리진 않겠다. 빅스텝을 밟진 않겠다.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밟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말년의 이주율보다 더 비둘기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초창기랑은 다르죠.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그 막판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하면서 맡긴 역할이 있는데 지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렇다고 빅스텝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자이언트 스텝 때문에 빅스텝 하는 건 아닌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뭐를 보겠다? 물가 기조. 그런데 물가 기조가 어때요? 일단은 자이언트 스텝을 아예 안 볼 수는 없어요. 미국에서 9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또 밟는다.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한국은행에서 지금 그나마 저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는 8월에 금리 인상을 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8월에 금리 인상을 안 합니다. 물가가 안정돼서요? 아니죠. 그냥 연준 회의가 없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월에 있으니까 여기서 뭐 베이비 스텝을 하면은 금리 역전은 사라지죠. 빅 스텝을 하면은 재금리 역전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적절히 대응해도 괜찮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예요? 미국은 9월에 연준회의가 있고 우리나라는 9월에 금통위회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베이비 스텝을 올려서 동률을 만드느냐? 그랬을 때 9월에 확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버린다. 그럼 따라잡기 어려울 만큼 확 벌어져 버리죠. 그때 막 외환이 유출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자이언트 스텝을 해야 될까요? 그건 굉장히 모험이 크다. 그래서 미국이 9월에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를 봤을 때 8월 지나고 9월까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을까 안 높을까를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더라. 그런데 미국이 일단 6월 물가지수는 PCE 물가지수 높게 나왔죠. 파월이 CPI보다 PCE를 보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7월 나오는 걸 보고 한국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죠. 8월 말이니까. 물론 PCE까지는 못 보더라도 CPI 정도는 충분히 보고 반영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너무 긴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왜? 자산시장이 공포에 빠질까봐. 그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의 물가지수가 높아진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갑자기 9월 지나고 10월 돼서 무리하게 자이언트 스텝 하고 미국에서 9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위험하니까 차라리 빅스텝 2번 밟는 게 낫죠. 금리 역전으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다면. 그래서 자금 빠져나가는 상황, 금리 역전에 따른 그 다음에 미국이 9월에 얼마나 올릴지 예상하는 것. 요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가 이야기를 했는데 물가는 명분이 잡혔습니다. 저 발언한 다음 날에 물가가 나왔는데 물가가 역대 최고를 찍었죠. 또 92년 이후 역대 최대폭 상승이다. 자, 92년 이후 외식 물가. 92년 이후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 IMF 때 경기가 확 죽었는데 그 기저 효과를 받았던 97년, 98년보다도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아니냐? 그 다음에 증권 자금 들어오면 뭐예요? 지금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래서 4개월 연속 적자 수렁에 빠졌다. 다만 7월에 빅스텝을 하면서
금리 역전되는 상황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조금 들어왔죠. 그래서 외환 보유액이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쭉 빠지고 있죠. 그래도 전반적으로 조금 늘어난 상황이지 빠진 것에 비하면 어림도 없죠. 그런데 시계를 보시면요, 월별로 뭐 중간중간에 들어왔다 빠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는 시기와 전반적으로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는 시기가 있을 때,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시기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어요. 이 시기, 이 시기죠.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시기의 공통점이 뭐냐? 자, 이거 노태우 시기죠. 노태우 정권 때 집값 빠졌다고 그랬어요. 91년도에 일기 신도시 때문에 빠졌다고 그랬죠. 외환이 빠지고 경제가 이미 빠진 상황이었다. 부동산 거품이. 또 한 번 언제예요? 97년도 IMF 때 결국엔 집값 박살났죠. 그 다음 이때 언제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금리는 덜 올릴 거고 이미 외환 보유액이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제 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뭐 집값이 오르고 금리 천천히 오를 거니까 더 버틸 수 있고 기다리면 집값 더 오르고 주식 코인 뭐 다시 다 살아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코인이야 뭐 외국 영향 많이 받고 주식이야 외국인 영향 많이 받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가지고 외국인 투기가 집값 올린다 하는데 외국인들 그중에 대부분은 건모회고 외국인들이 사는 비율도 2%를 넘어가질 않아요. 전체 비율에서. 그리고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8월 지금 발표가 됐는데 뭐라 그래요? 7% 가능성 나올 수도 있더라. 10월 정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월 정점 못 찍으면 어떻게 돼요? 요것도 7월 물가가 생각보다 6월에 비해서 많이 높게 나오진 않았다. 그러니까 그 추세로만 올려보겠다 라고 해서 저 정도 나온 거지. 그것도 그나마 유가가 너무 오르다가 한번 쭉 억제가 됐었죠. 그리고 식료품 가격도 너무 오르다가 쭉 억제가 됐었죠. 그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더 올랐는데 지금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고 있죠. 국제 유가 등 상방 위험이 크다. 물가 더 오를 가능성도 높은데 어떻게 베이비 스텝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 다음에 중개업소 역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집값 떨어진다는 전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근데 보면요, 중개업소는 집값 떨어진다는 전망이 높아지는데 막상 일반인들한테 조사하면은 집값이 보합일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아요. 보세요. 상승 0.7%, 하락 63%인데 일반인들 조사에서는 보합이 가장 많고 상승이나 하락이 비슷하다. 이 정도로 지금 아직도 심리가 미쳐있다. 그러니까 집값이 아직 하락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거고, 지금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우리나라에서 빅 스텝을 밟았는데도 긴축이 아닌 것처럼 막 언론 이야기하고 막 집 사라고 하는 집팔이들, 주식 사라고 하는 주식팔이들 그런 말에 넘어가서 아 그래 금방 다시 오르겠지, 일단 아직도 그런 환상에 빠져 있는 거다. 결론 뭐예요? 자, 명분상으로 빅 스텝 밟아야 할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빅 스텝을 밟았는데도 물가는 더 올라갔으니까. 물가가 잡히지 않았는데 왜 전보다 긴축을 줄여야 되냐. 그런데 안 밟을 수도 있죠. 그 전에 제가 한국은행에서 굉장히 말하는 게 예전보다는 좀 확신을 덜 하는 편이죠. 그래서 상황을 보면은 이제 미국 물가 플러스 자본 유출 상황 요 두 가지를 보고 8월에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빅 스텝을 안 밟는다. 그러면요, 아 그래 금리 덜 올라가니까 좋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자본 유출 빠르게 되는 거 보셨죠? 경기 침체 플러스 인플레이션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왜? 정부에서 돈을 푸는데 금리 인상을 억제해요.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장기화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장기화 되는데 어떻게 집값이 오르냐. 글로벌 금융위기 때요, 금융위기 터지고 MB 정부에서 오히려 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워낙 안 좋고 플러스로 집값 거품이 워낙 많이 쌓였고 가계부채가 높으니까 가격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이미 지금 거래량이 몇 개월째 2,000건도 안 나온다는 거, 서울 거래량이. 이거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MB 때도 1,000건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한 번 치고 올라갔지만 계속 떨어졌죠. 지금 그때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 그런데도 아직도 환상을 품고 계시다. 그런 분들은 사세요. 계속. 누군가는 빠져나갈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